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활동가 박성준입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인데요. 늘어난 뱃살에 놀라 집 앞 공원에 나가 무작정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이어트보다도 달리기 자체가 좋아져서 매일 30분씩 뛰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마음처럼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 모습이 아닌 어딘가에 맞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아주 잠깐이라도 달리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개운한 느낌과 함께 다시 몸도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어요. 달리는 순간만큼은 오롯이 달리겠다는 내 의지 하나로 몸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 주변 풍경이 바뀌는 순간도 좋고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언제든 함께 달려주는 달리기 메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 앞 한강공원에서 주로 달리는데요. 강변을 따라 흐르는 강물이 저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러닝메이트입니다. 물결치며 흐르는 강물과 나란히 달리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문득 달리는 제 자신과 흐르는 강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달리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듯 강도 계속해서 흘러야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굽이치듯 흐르면서 순환과 정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어떻게 잘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일 같아요. 오늘은 강의 흐름을 가로막는 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어보려 합니다. 저자는 패트릭 맥컬리라는 사람이고 국제하천 네트워크의 캠페이너로 오랜 시간 일했다고 해요. 인도 나르마다 강의 댐 건설에 반대하는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일하면서 댐 지지자와 시공사들의 거짓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출판된 지 거의 30년이 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풍부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댐 산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와 댐 그리고 인간이 맺는 관계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강과 댐의 문제만이 아닌 많은 개발과 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소리 잃은 강의 1장 권력과 물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권력과 물.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당했노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버댐에서의 취임사 중 1935년 9월 30일. 후버댐, 그 숨막히게 우아한 곡선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미국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경계의 깊은 골짜기를 콜로라도 강 밑으로 수몰시키며 대형댐의 시대가 열렸다. 완공 10년 후인 1946년 미 서부에 잘 알려진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윌러스 스테그너는 높이 221m의 후버댐을 방문하고 이렇게 썼다. 콘크리트의 미끈한 절벽과 기계적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승강기, 굴들의 미로와 저 거대한 발전소, 이들은 분명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다. 미국만의 것으로 보이는 육중하고도 부드럽고 능률적인 아름다움이 댐의 구석구석에 드러나 있다. 그 후로 지난 60년 동안 많은 작가, 지도자, 엔지니어와 관료들, 국가주의자 혁명가들에게 대형댐은 애국적 자부심과 자연 정복의 잠재적 상징이 되어 왔다. 전력과 물, 식량의 공급원으로서, 홍수의 조련자로서, 사막의 젖줄기로서, 국가 독립의 보증소로서, 인류가 건설한 가장 거대한 단일 구조물로서, 댐은 지난 세기 동안 진보의 상징이었다. 그 어렴풋한 목적인 자본주의적인 부의 창출에 있든, 사회주의의 결실을 선전하기 위해서였든, 공산주의의 위대한 전진을 위해서였든, 댐이 진보의 상징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1954년 인도 펀자브 지방의 난가루나 개통식에서 인도의 초대 수상이었던 펜디트 자와할랄 네루는 바크라댐의 운하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알 수 없는 설렘과 흥분을 종교적 경건함과 애국심을 섞어 이렇게 표현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장엄한 업적인가.
신념과 용기를 지닌 국가만이 해낼 수 있는 과업이 아닌가. 이는 힘과 단호함과 용기를 지니고 전진하는 조국의 의지를 상징한다. 건설 현장을 거닐며 이 시대의 가장 큰 사원이자 모스크는 바로 인간이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 어떤 곳이 수천 수만의 사람이 피와 땀을 흘리고 때로는 생명을 바친 이 바크라댐, 난갈 운하보다 위대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디가 이보다 거룩해서 더 높이 이를 우러를 수 있겠는가? 육중한 댐은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저장하는 단순한 기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콘크리트와 암석과 흙으로 형상화된 기술 시대의 이념이자 핵폭탄이나 자동차와 함께 경제성장과 과학적 진보의 우상이다. 건축가들은 후버댐의 육중한 콘크리트 면에 시각적 충격을 더하기 위해 애초 계획했던 댐 장식을 포기하라고까지 충고했었다. 미시간 주립대의 역사학자인 시어도어 스타인버그는 후버댐이 주위를 압도하는 위대함과 권능을 강조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지도적인 댐 건설업자들의 협회인 ICOLD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4만 개 이상의 대형 댐이 강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 중 1950년 이전에 지어진 것은 5천여 개에 불과하다. ICOLD의 정의에 따르면 대형 댐은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15m 이상인, 즉 대략 4층 건물보다 높은 댐들을 말한다. 중국은 댐 건설을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1949년 혁명 당시 8개였던 대형 댐이 40년 후에는 1만 9천여 개가 되었다. 5,500개 정도의 댐을 가진 미국이 둘째로 많은 대형 댐을 가지고 있으며 구소련과 일본, 인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댐 숫자가 늘어나면서 댐은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더욱 다양한 지역에 지어지고 있다. 1957년 스위스의 마우보이신 댐이 지어질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후버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이었다. 4년 후 후버댐보다 높은 스위스의 그랑드 디상스 댐과 이탈리아의 바이온트 댐이 연이어 지어졌다. 1968년 후버댐은 캘리포니아의 오로빌 댐에 미국 최대 댐의 자리마저 빼앗겼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캐나다, 콜롬비아, 구소련, 멕시코, 온두라스의 7개 댐이 다시 크기로 후버댐을 제쳤다. 1980년에 완공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지키스탄의 누레크 댐은 300m 높이의 인공산으로 에펠탑만큼이나 높다. 주요 댐은 댐 산업체에 따르면 적어도 150m의 높이와 대피라미드의 6배인 1,500만 제곱미터의 부피, 룩셈부르크를 1m 깊이로 채우고도 남는 25제곱킬로미터의 저수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인구 100만의 유럽 도시에 충분한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그 뒤를 이어 구소련,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의 열성적인 주요 댐 건설로 이 그룹에 속한 댐들의 수는 1950년에 10개에서 1995년에는 305개로 치솟았다. 이제 세계 대부분의 강 유역은 댐들로 막혀 많은 큰 강들이 계단처럼 늘어선 저수지의 연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개의 댐에 가로막힌 미국 서부의 컬럼비아 강은 2000km의 총 연장 중 겨우 70km만이 자유로이 흐르고 있는 형편이며 미국 내에서 총 연장 1000km 이상의 강 중에 댐으로 막히지 않은 강은 이제 옐로스톤 강뿐이다.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자유롭게 흐르던 롱 강의 지류도 결국 1986년에 댐으로 막혔다. 유럽 다른 곳에 있는 볼가강, 웨서강, 에브로강, 타구스 강들도 강 총 연장의 4분의 1 이상이 저수지로 바뀌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댐으로 말미암은 저수지는 총 1만 제곱킬로미터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구상의 모든 강물의 5배에 이른다. 큰 저수지의 엄청난 물 무게는 때론 지진을 촉발시키기까지 하는데 12건의 예가 이미 측정되었으며 지구 물리학자들은 저수지의 무게로 인한 지각의 재편성이 지구의 자전속도, 자전축의 기울어짐과
지구 중력장에 미세하나마 관측이 가능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4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더 넓은 미국 캘리포니아 면적 정도의 땅이 전 세계적으로 댐으로 인한 저수지에 침수되었다. 한 예로 아코손보 댐에 갇힌 볼타 저수지는 8,5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가나 국토 면적의 4%를 수장시켰고, 미국은 뉴햄프셔주와 버몬트주를 합한 면적만큼이 저수지로 침수당했다. 저수지에 잠긴 지구 표면의 0.3%는 대체로 최고로 비옥한 옥토이거나 가장 다양한 야생생물이 사는 습지임을 생각할 때 단순한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손실이다. 인류의 지속된 착취, 특히 댐으로 인해 담수는 주요 생태계 중 가장 황폐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댐은 강과 유역의 생명체들이 엮어놓은 복잡한 사슬을 산산이 해체하기 때문이다. 1994년 스웨덴의 생태학자들은 댐이 흐름을 조절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과 구소련의 주요 강들이 유로가 바뀌거나 강줄기들이 조각나 바다로 흘러드는 강 유량의 80%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는 강을 돌림으로써 하류 지역에 가하는 충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한때 북미 대륙을 제외한 지표의 가장 큰 담수체였던 아랄해는 이제 원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세 개의 소규모 수만을 남겨놓고 말았다. 댐은 현재 세계 담수 어종의 5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있거나 이미 멸종된 주요 원인이다. 이 멸종 비율은 댐이 밀집된 나라일수록 높다. 양서류, 연체동물, 곤충류, 물새, 강과 습지에 사는 다른 생명체들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해 있다. 댐은 인간에게도 생태계에 미치는 것만큼이나 극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비록 댐 건설업자들의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댐으로 인한 수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적게 잡아 3천만 명, 가장 믿을만하게는 6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강제 이주자들의 대개가 경제적, 정신적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쌓여가고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수산자원과 계절적 범람에 의한 관계, 이제는 침수된 숲이 제공하던 목재와 사냥감 등을 잃었다. 댐에 의해 침수되는 계곡 바탕부가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는 거주지임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여서 저수지는 셀 수도 없는 중요 고고학적 유산들을 수장시켜 왔는데, 이 중 많은 경우에는 이미 알려져 있었거나 또는 침수되기 직전에서야 발견되었다. 관계수로와 저수지의 주변에서 번성하는 모기 등 숙주를 통한 정염병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댐이 붕괴하면 그 또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세기 동안 대략 200여 개의 댐이 무너지거나 넘쳐 1만 3,500명 이상의 인명을 잃었다. 1975년 중국 허난성에서 일어난 일련의 댐 붕괴는 대략 23만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었다. 수백 명이 댐 건설을 위한 강제 이주에 저항하다 죽기도 했다. 1982년 과테말라에서는 378명의 마야 인디언들이 칙소이 댐으로 잃을 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다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총칼에 찔리고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 대형댐 시대의 종말. 후손들이 온갖 물고기가 강과 바다를 헤엄치는데도 왜 선조들은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강을 참혹하게 짓밟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가라고 물으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에드 에버릴, 오리건 야생생물연합 단장, 1937년. 관료주의와 야심, 기술적 이상, 이윤관계에 근거한 관성으로 인해 댐이 끼치는 피해 유무를 조사하거나 물, 전기, 식량과 번영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관련자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과거 60년간 대형댐은 계속 기계적으로 지어져 왔다. 댐 산업체들은 기존의 대표적 대형댐들은 고사하고 단 한 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댐이 미쳐온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종합평가를 수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학자와 활동가들은 댐과 그와 관련된 관계 계획이 강 유역과 문화,
그리고 국가적 경제에 끼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을 모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쌓여가는 증거들은 이제 어찌하여 댐이 애초에 약속들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댐 건설은 또한 더욱 유용하게 쓰였을 돈을 끌어들여 언제나 계획보다 더 큰 경비를 지출했다. 저수지는 예상보다 빨리 퇴적물로 차버리고 수력 발전은 약속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 계획들은 허술하게 관리되어 토양을 파괴하고 영세 농민을 빈털터리로 만들며 지역 주민을 먹여 살리던 땅을 수출을 위한 작물 생산지로 바꾸어 간다. 댐은 권력가와 부자를 도와 정치적 약자들이 공유하던 땅과 물, 숲을 빼앗는다. 큰 홍수도 막아준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댐은 범람원에 더 많은 사람들의 정착을 유도하여 더욱 처절한 홍수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댐에 의해서만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한 요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됨으로써 댐 반대에 대한 신뢰도도 커져가고 있다. 물은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합한 소규모 계획들을 통해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공평하게 가뭄을 겪는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다. 물 공급과 사용의 효율을 높이면 더 이상의 댐 없이도 가용한 물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나라들은 절약과 효율성 진작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력 생산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다.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재활용 에너지의 비용은 이제 빠르게 절감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지역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수력 발전보다도 저렴하다. 대형댐 프로젝트의 비판자들은 때로 소형댐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하지만 소형댐과 대형댐의 논란은 문제점이 많다. 우선 무엇이 소형이고 대형인지가 분명치 않다. 이 구분은 주로 높이를 근거로 해왔지만 기준은 저수지의 면적이나 발전 용량 또는 관계 면적이 될 수 있으며 그 정의는 국가마다 또는 기관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높이는 댐의 영향에 관한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깊은 계곡의 100m 높이와 거대 댐이 인구가 밀집된 범람원의 15m 높이의 보보다 땅을 덜 침수시키고 더 적은 사람을 이주시키며 강의 생태에 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입지뿐만 아니라 댐의 기능과 제어 방식 또한 높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인도 파라카보는 겐지스강의 흐름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강 하류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의 생태와 경제에 재앙을 가져왔지만 그 높이는 15m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댐의 입지와 제어 방식이 정해지면 댐이 정확하게 지어질수록 그 영향은 더욱 혹독해진다. 소형댐이 대형댐만큼의 저수량과 발전량을 가지려면 수많은 소형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영향은 그들이 대치할 하나의 대형댐보다도 더욱 나쁠 수 있다는 것이 대형 프로젝트의 대안으로 소형댐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주요 논점이다. 작은 저수지들은 대개 큰 저수지들보다 일정량의 물에 대해 더 넓은 지역을 수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댐 옹호자들은 아무도 소형댐들이 거대댐과 같은 수준의 발전량을 생산하리라 믿지 않는다. 남아메리카의 파리나 강을 15,700개의 1메가와트짜리 댐들로 틀어막는 것이 15,700메가와트 발전량의 이티아프와 야시레타 두 댐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콜로라도 강의 소형댐이 얼마가 되든 후버댐과 글렌캐니언 댐의 6억 8천 제곱미터의 강수량을 따라갈 수는 없다. 파라나강에 거대한 흉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분별 있는 대안은 소형댐이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전력 수요 증가를 줄이는 대책과 비수력 발전이다. 콜로라도 강에 저장된 물을 사막의 도시들과 메마른 캘리포니아 남부, 애리조나, 네바다로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대안은 잔디밭과 분수, 골프장 설치를 막고 강우량이 많은 곳에서 재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작물들에 대해서는 급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막의 한계를 인정하는 도시농업 정책의 개발이다. 소형댐은 그러나 그들의 형제인 대형댐보다 실제로 몇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소형댐은 값싸고 투자자들에게 덜 모험적이며 공공이건 사유이건 공사 중 문제가 있거나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된다 해도 나라 전체를 파산시킬 염려가 없다. 댐이 작을수록 그 혜택이 외부인들보다는 지역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다.
소형댐은 국가적 망이 결코 닿지 못하는 고립된 마을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그들은 물을 도시와 다른 곳의 기업 농에게 돌리기보다는 지역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지역 토지의 아주 적은 부분만이 침수되고 공동체의 몇몇 일부만이 영향을 받을 경우 이주민을 보상하고 그들에게 살 땅을 지어주며 그들의 사회적 연대를 유지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소형 저수지에 퇴적된 미사는 파올려 근처 땅에 뿌림으로써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소형댐은 대형댐보다 붕괴의 위험이 적기도 하고 설사 무너지더라도 피해가 작을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는 1987년 수자원에 관한 대부분의 장래 개발 시나리오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궁극적으로 21세기 중반까지는 전 세계 강에 흐르는 모든 물이 저수지나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 저장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고 썼다. 오늘날 단지 가장 극단적인 수자원 관료만이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댐 건설의 비경제성이 드러나고 더 이상 댐으로 막혀 있지 않은 공사 입지가 바닥나고 있는 것과 함께 많은 시민운동이 댐 사업체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며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천연의 강들은 이제 댐 건설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대략 1만 6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미국의 아름다운 강과 지류들의 일부가 1968년 연방 국립야생 및 풍취하천 특별법에 의해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대로 보존되고 있다. 덧붙여 수만 킬로미터의 강이 주하천 보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대형 댐이 지어지는 속도는 20세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느리다. 대형 댐의 시대는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다행히도 댐의 장기적 미래와 국제적 댐 반대 운동 또한 미국의 선례를 따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형 댐을 계획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 미국에서 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 댐들의 영향을 줄이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댐 하류의 생태계를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하여 댐 운영자들에게 자연적인 하천 흐름에 가깝게 물을 방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댐 운영자들이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는 있더라도 야생의 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천 복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피해 경감 차원을 넘어서 댐을 철거하여 강이 다시금 자유로이 흐르게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제거된 댐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거의 없으며 아무도 대형 프로젝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는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댐 철거를 겨냥하여 확산되어 가는 운동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지구의 강들이 멸종의 절벽 끝에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준다.